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웨비나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PPWR이 정확히 뭔지, 둘째, 내 포장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셋째, 2026년 8월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유럽 수출 포장 헷갈릴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은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PPWR이란 먼저 PPWR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정식 명칭은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입니다.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줄여서 PPWR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유럽은 나라마다 포장 규정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연합이 이걸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규정으로 격상시켰다는 게 중요한데요. 지침은 나라마다 자기 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규정은 27개 회원국에 그대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발효일과 적용 대상, 발효는 2025년 2월 11일에 이미 됐고요. 실제로 전면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적용 대상도 굉장히 넓습니다.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가리지 않고 유럽에서 쓰이는 모든 포장에 적용됩니다. 목표 수치, 목표도 명확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줄이겠다는 겁니다. 폐기물만 줄이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도 제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화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한마디로 포장을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전 과정을 순환경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판매 포장, 그럼 포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PPWR에서는 포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판매 포장 부분입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제품이랑 하나로 묶여서 나가는 포장이에요. 마트에서 사는 요구르트 통, 과자 봉지 같은 게 여기 해당합니다. 묶음 포장, 다음은 묶음 포장 부분입니다. 이건 낱개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포장이에요. 캔 6개를 하나로 묶은 포장지 같은 거죠. 특징은 이 묶음 포장을 벗겨내도 안에 있는 제품 자체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운송 포장, 마지막은 운송 포장 부분입니다. 제품을 옮기고 다룰 때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포장입니다. 다만 운송용 컨테이너 자체는 여기서 빠집니다. 기타 포장 유형, 이 외에도 세부 유형이 더 있어요. 서로 다른 재질이 섞여서 손으로 분리가 안 되는 복합 포장, 온라인 주문하면 오는 택배 포장인 전자상거래 포장, 테이크아웃 음료 컵 같은 서비스 포장, 농산물 담는 1차 생산 포장, 그리고 티백처럼 자연 분해되는 퇴비화 가능 포장, 식품이나 의약품에 직접 닿는 접촉 민감성 포장까지. 특히 식품업계라면 이 접촉 민감성 포장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뒤에서 PFAS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포장 vs 비포장 예시.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옷 살 때 같이 딸려오는 옷걸이는 포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따로 파는 옷걸이는 포장이 아니에요. CD 케이스를 감싼 비닐은 포장이지만 CD 케이스 자체는 포장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예요. 그 요소가 보관이나 보호, 운송 기능을 하는지, 제품 본래 기능에 꼭 필요한 부품인지, 제품이랑 같이 쓰이고 버려지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경제운영자, 제조업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경제운영자로 넘어갈게요. PPWR은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 역할을 딱딱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제조업체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브랜드로 포장을 설계하거나 만드는 주체를 말하며 포장이 규정에 맞는지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 포장 설계나 제조를 실제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포장에 붙는 브랜드 소유자인지입니다. 재밌는 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도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 제조업체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경제운영자, 생산자. 두 번째는 생산자입니다. 이건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행하는 주체예요. 포장이 폐기물이 될 걸로 예상되는 그 나라에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생산자가 됩니다. 유럽에 처음 포장재를 내놓는 생산자는 반드시 각 회원국마다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생산자 의무는 수거, 회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국별로 등록하고 수량을 보고하고 분담금까지 내는 겁니다. 기타 경제운영자, 이 외에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물류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공인 대리인까지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자 의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는 유럽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랑 기술 문서, 라벨을 확인해야 하고, 유통업체는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포장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운영자 판단 예시.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쉬워요. 첫 번째, 한국 제조업체가 유럽 수입업체한테 비바이트로 수출하면 그 유럽 수입업체가 생산자가 됩니다. 두 번째, 한국 제조업체가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면 한국 제조업체 자신이 생산자가 되고 회원국마다 공인 대리인을 따로 지정해야 해요. 세 번째, 여러 나라 소비자한테 동시에 팔면 마찬가지로 한국 제조업체가 생산자입니다. 네 번째, 수입업체가 브랜드를 바꿔서 판매하면 그 순간 수입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유럽에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유해물질 최소화, 중금속. 지금부터는 PPWR 핵심 조항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해물질 최소화입니다. 포장에 들어가는 납, 카드뮴, 수은, 유가, 크롬 이 네 가지 중금속의 합산 농도가 킬로그램당 100mg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건 2026년 8월 12일부터 바로 적용돼요. PFAS 제한, 그리고 식품 포장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PFAS 제한입니다. PFAS는 흔히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연에서 잘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식품과 직접 닿는 접촉 민감성 포장에는 PFAS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 비고분자 물질은 25ppb 이하, 여러 개를 합친 값은 250ppb 이하, 고분자까지 포함한 전체는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이 기준을 넘는 식품 접촉 포장은 유럽 시장에 출시가 금지됩니다. 잉크나 접착제처럼 포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원재료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려물질. 세 번째는 우려물질. 영어로는 SOC라고 하는데요. 리치 규정에서 말하는 고위험 우려물질이거나 화학물질 분류 규정에서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거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거나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우려물질로 인정됩니다. 포장재 공급업체는 이런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최소화하고 기준치 이하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이나 디지털로 제공해야 해요. 재활용 가능 포장. 두 번째 핵심 조항, 재활용 가능 포장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만 유럽에 출시할 수 있어요. 이후 단계가 더 있는데요. 2030년부터는 재활용 설계 등급 A부터 C까지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이 없는 포장은 아예 출시가 안 됩니다. 2038년부터는 C등급 포장재도 출시가 금지됩니다. 등급을 매길 때는 구성 요소가 잘 분리되는지, 선별과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가 재생원료 순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 대상이에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세 번째,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입니다. 2030년부터 포장 용도별로 재활용 원료를 최소 얼마나 써야 하는지 비율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 페트가 주성분인 접촉 민감성 포장은 2030년 30%, 2040년에는 50%까지 올라갑니다. 일회용 음료 용기는 2030년 30%에서 2040년 65%로 2배 넘게 뜁니다. 이건 개별 구성 요소마다 다 입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회사가 이걸 종합해서 기술 문서로 만들어야 해요. 바이오 기반 원료 N퇴비화 가능 포장. 네 번째는 바이오 기반 원료입니다. 이건 2028년 2월 12일 이전에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기술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퇴비화 가능 포장입니다. 2028년 2월 12일부터는 티백, 커피패드, 과일이나 채소에 붙는 스티커, 얇은 비닐봉투 같은 것들은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과포장 제한. 여섯 번째, 과포장 제한입니다. 2030년부터는 제품 기능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로만 포장을 설계해야 해요. 이중벽이나 가짜 바닥, 불필요한 층을 넣는 건 금지됩니다. 그리고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은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택배 상자 열었는데 안에 에어캡만 잔뜩 들어있는 경우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포장 재사용, 목표 비율. 일곱 번째, 포장 재사용입니다. 2030년부터 포장 유형별로 재사용 의무 목표가 생겨요. 운송 포장은 40%, 전자상거래 포장 포함해서요. 집합 포장은 10%, 최종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음료 용기도 10%를 재사용해야 합니다. 2040년까지는 이 숫자가 각각 70%, 25%, 40%까지 올라가는 게 권장 목표예요. 재사용 가능 포장 조건과 적용 제외,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애초에 재사용 목적으로 설계됐는지,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인지, 소비자 건강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내용물을 비우고 다시 채워도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지 이런 걸 기술 문서로 다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물 운송 포장이나 식품에 직접 닿는 유연한 포장재, 골판지, 종이박스, 우유처럼 쉽게 변질되는 음료 용기, 와인이나 증류주 같은 주류 용기는 재사용 의무에서 빠집니다. 라벨링. 여덟 번째, 라벨링입니다. 2028년 8월 12일부터 재질 구성이랑 분리배출 방법을 글자 없이 그림만 보고도 누구나 뜻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이나 QR코드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유형별로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 포장이랑 퇴비화 가능 포장은 2028년 8월, 재사용 가능 포장은 2029년 2월, 재활용 원료가 들어간 포장도 2028년 8월, EPR 적용 포장은 2027년 2월부터입니다. 운송 포장이랑 보증금 반환제 적용 포장은 빠지지만 전자상거래 포장은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아홉 번째,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입니다. 2030년부터 못 파는 포장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캔이나 병을 묶는 플라스틱 링과 랩 1.5kg 미만의 가공 안 된 신선과일 채소용 소포장,
포장, 호레카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 접시나 컵, 설탕이나 마요네즈 같은 일회용 소포장, 숙박업소 소형 어메니티, 15마이크론 미만의 초경량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다 금지 목록에 들어갑니다. 환경 클레임 규제, 마지막 10번째는 환경 클레임 규제입니다. 친환경이다, 재활용됐다, 이런 문구를 쓰려면 PPWR이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서야만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의무 비율을 초과 달성했을 때만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라벨이나 마크, 문구는 쓸 수 없고 그 주장이 포장 전체를 말하는 건지 일부 구성품만 말하는 건지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1, 2. 그럼 우리 기업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회사가 경제 운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포장 유형인지, 어느 회원국에 최초로 공급하는지, 최종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중 누가 생산자로 간주되고 EPR 등록 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져요. 둘째,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매 포장뿐 아니라 묶음 포장, 운송 포장까지 하나의 포장 시스템으로 보고 재질과 용도, 규격, 공급업체 정보, 우려물질 함량 데이터를 다 모아서 문서화해야 해요. 대응 방안 3, 4. 셋째, 포장재 설계 자체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활용 등급 A부터 C치까지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미리 바꿔둬야 나중에 시장 출시가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넷째, 의무별 적용 일정과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라벨 방식이나 재활용 원료 함량 계산법 같은 세부 규정은 앞으로 위임법과 시행법으로 계속 구체화될 예정이거든요.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후 일정, 로드맵 종합, 전체 일정을 정리해볼게요. 2026년 8월 12일 중금속과 식품 접촉 포장 PFAS 제한이 시작되는 첫 관문입니다. 2027년 2월 EPR 적용 포장 라벨링이 시작되고요. 2028년 2월 일부 포장 퇴비화 의무가 생깁니다. 2028년 8월 포장 전반 라벨링이 확대되어 2029년 각 회원국이 보증금 반환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30년 1월 1일 재사용 의무,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재활용 설계 등급 적용,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의무화까지 한꺼번에 몰려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2035년 대규모 재활용 요건이 적용되고 2038년부터는 재활용 설계 등급 시도 퇴출, 2040년에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PPWR은 유럽에 포장을 내놓는 모든 기업한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회사 포장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가 경제 운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두 가지부터 지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식품 포장은 PFAS 기준이랑 접촉 민감성 포장 요건을 꼭 짚어보셔야 해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